네, 더름 2부 서초동 살롱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두 분 변호사님 나오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서초동 살롱 첫 번째 주제 키워드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지옥의 인연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정경심 교수 하루하루 지옥 같았던 인연이었다. 재판으로 억울함을 밝혀지기 바란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재판이 이제 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선고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찰이 이제 마지막으로 구형을 하면서 한 얘기가 있죠. 거짓과 불공정의 시간을 이제 보내고 진실과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징역 7년을 구형을 하고 9억의 벌금 그리고 추징금으로 1억 6천만 원을 지금 해달라고 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궁금해요. 김 변호사님 어때요? 일단 구형 관련해서 이른바 경제범죄, 뭐 화이트칼라 범죄 구형이 너무 고무줄이에요. 네, 그래서 항상 뭘 해도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재용 부회장은 80몇 억의 뇌물을 먹이고 그때 징역 9년이 구형되고 2년 6개월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걸 기준으로 비례하면 모든 분들이 다 경미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과 법원의 이 그 경제범죄와 관련된 구형 기준과 선고 기준, 양형 기준이 저는 항상 모르겠어요. 이게 뭐가 기준인지. 그게 사법 신뢰를 국민들한테 떨어뜨리는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고무줄이다. 네. 변호사님 어때요? 네. 인디언 기우제는 끝나지 않았다. 인디언 기우제. 정말 그 탈탈 털어서 표적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고 또 2심에 와서도 저는 그 검찰의 논고가 사실을 증명하고 범죄를 증명하기보다는 기사에 쓰일 워딩을 중심으로 항상 논고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이 나온 것을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거짓과 불공정의 시간이다. 이렇게 대꾸를 이뤄서 이게 검찰이 할 일인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문학적 소양이 없어요. 좀 돋보이네요. 예, 문학적 소양이 사람을 조롱하는 데 주로 쓰이고 있다. 아이고, 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법과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자, 7년. 아까 고무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뭐 살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범죄 사건도 보게 되고 경제 범죄도 있는데 1심하고 같아요. 7년인데 이 7년이 어떤 느낌인지를 제가 잘 모르니까 세 분이 변호사시잖아요. 검찰의 7년 구형의 의미를 좀 해석해 주시면 어때요? 일단은 지금 혐의는 되게 많잖아요. 열몇 가지가, 15가지가 있는데 제일 크게는 주로 이제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일단 그 피고인인 정경심 교수는 다 대부분 이제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 기준이 이 범죄들은 있고 그 기준에서 가중 사유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현재 있는 범죄, 나머지 범죄는 빼고라도 2년 6개월에서 한 8년 몇 개월 사이, 요 사이에서가, 그 사이에서 선고되는 게 이제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부합한다. 그렇게 보면 보통 선고되는 거에 비해서 한 5할 내지 6할 정도로 구형되는 거에 비해서 5할, 6할 정도로 선고가 되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뭐 아주 검찰의 기본적인 인플레가 좀 있기 때문에 구형에서 뭐 아주 그 부여진 혐죄가 어쨌든 형사 법정에서 유죄로 인정된다면 과도하다고까지 비판하는 거는 그것만 놓고 그런데 상한 쪽으로 갔네요, 어쨌든. 그렇다고 근데 혐의가 이제 좀 많으니까 이걸 다 누적으로 합치면 중간 항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한 흔적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재용 부회장은 이렇고 예를 들어 조범동 씨는 어쨌든 지금 유죄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액수가 훨씬 크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지금 4년 나왔어요. 선고형이. 근데 이제 정경심 교수는 액수는 그거보다 훨씬 적은데 공범 아니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부 경제범죄에서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비교하면 뭐가 기준이지? 여기에 대한 의문은 계속 붙는 거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는 부합한다. 그래요. 되게 많이 길게 하셨는데 결국 검찰은 그냥 할 만큼 했다, 구형 잘했다 이런 얘기가 좀 들려요. 두 가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인플레 없는 구형이 있었죠. 최은순 씨에 대한 구형은.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3년 구형에서 3년. 맞아요. 다 최근이네요. 정말 그 인플레 없는 굉장히 정확한 구형을 했다. 전혀 인플레가 없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당연히 고기를 이렇게 정육점에서 근수 달 때 그리고 가격 매길 때
근수를 많이 올려놓으면 가격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15개의 범죄 혐의를 기소를 했으니 그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아무리 적게 쳐도 7년을 구형할 수밖에 없게 네네. 15개를 기소를 했다는 것 자체가 7년 구형을 예정하고 있었던 최대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진혜원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가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하니까 네. 뭐 원래 검찰은 1심 구형대로 계속 가는 건 맞습니다만 구토가 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윤 전 총장의 장모인 최은순 씨에 대해서는 3년 구형하면서 결국 항소도 못하게 그렇게 구형을 해버리더니만 이제는 23억이나 그렇게 손실을 끼친 사람하고 비교해봤을 때 너무 심하게 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식구 감사하기다 이런 얘기 좀 했습니다. 네. 김진우 변호사님 어때요? 그러니까 구형 기준이 검찰 내에도 비공개로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있죠. 이게 조금 오픈이 돼야 국민이 검찰을 좀 신뢰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제도 개선 방향으로 이 논의가 좀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하나하나에 비리비리하기보다. 네네. 네. 아니 뭐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인플레 없는 딱 맞춘 구형 최저형을 하나는 근수를 최대한 달았는데. 네, 그렇죠. 하나는 근수를 최대한 달아가지고 값을 많이 높이 매길 수밖에 없었는데 이건 어쩌면 그렇게 500g 드리겠습니다. 500g 딱 올려놓는 이런 구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소를 일부러 포기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항소의 수 실익이 없죠. 없기 때문에 네. 항소를 할 수가 없어요. 구형한 만큼 판결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원천봉쇄죠. 항소 원천봉쇄형 구형과 판결이 났다. 이거를 누가 봐도 아까 검찰이 그 정경심 교수 2심 재판에서 거짓과 불공정의 시대를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무엇이 불공정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의문부호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네, 한 예로 좀 제가 여쭤볼게요. 뭐냐면 우리가 이 입시 비리가 크게 1심 때 작용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경제범죄. 이 사모펀드는 좀 뒤로 쭉 빠졌고 네. 무죄가 많이 대부분 무죄가 났어요. 많이 났죠. 네. 자, 그런데 입시 비리에서 7대 스펙이 모두 다 가짜다, 허위다라고 이제 중형을 받았는데 이 중에 동양대 표창장을 빼고라도 또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동영상이 하나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저기 여학생이 바로 딸이냐 아니냐. 그러면 이제 딸이 맞다면 현장에 있었으니까 이거 허위가 아닌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네네. 정경심 교수가 저 영상 속의 여학생은 우리 딸이 맞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확인이 된 사실이라면 적어도 한 가지 인턴 활동은 좀 인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1심에서는 딸이 아니다라고 봤단 말이에요. 재판부가. 예, 이거 어떻게 바뀔까요? 상당히 쟁점적인 사안인데 네네. 이 당시에 그 서울대 로스쿨 학생이 이 세미나를 갔다가 그 조국 교수 딸을 거기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가 된 K모 변호사가 이걸 증언을 했어요. 법정에서. 네, 그래서 1심 판결문에도 본 거는 사실이다. 근데 또 다른 학생이 이제 세미나장에서는 내가 못 봤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장 바깥에서 보였다라는 진술과 행사장 안에서 못 봤다는 이제 엇갈린 진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미나, 서울대 공익법센터에서 주최한 세미나에 조민 학생이 그 당시에 왔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참여도와 관련해가지고 재판부가 조금 다르게 판단한 건데 이 모순되는 어떻게 보면 모순될 수도 있고 양립할 수도 있는 진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2심에서 달리 판단할 개연성도 있다. 네. 2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여기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백태웅 하와이대 교수가 나 그날 봤고 인사했고 참 똘똘하다. 그런데 내가 혹시라도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지 옛날 사진기를 다 뒤져봐도 사진을 못 찾았다. 2심에서는 본인 또 그런 진술서도 냈다고 해요. 2심에서는 내 말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페북에 글을 쓴 것까지를 봤을 때 참석한 거는 같습니다. 분명히 참석은 했는데 이게 인턴십 확인서를 받을 만큼 참석했냐. 근데 이게 그 김건희 씨 논문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 측에서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대학에서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될 영역이에요. 그 논리의 연장선에 본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세미나장에는 갔는데 세미나장에 얼마나 진지하게 참여했느냐, 얼마나 장시간 참여했느냐를 놓고 이런 논쟁을 벌이는 것이 한국의 사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일인지 저는 정말 의문입니다. 사실. 유명 변호사 세 분이 상식적으로 어떤 장소에서 누구를 봤다는 증언하고 보지 않았다는 증언이 있으면 봤다는 증언이 맞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못 볼 수가 있으니까. 사람 못 그러면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거기를 왜 갔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 영상도 학생이. 있잖아요, 영상도. 예, 그런데 왜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네요. 어쨌든 조국 전 장관 되게
침통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결심 공판 끝난 다음에 자기 SNS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제가 배우고 익혔고 가르쳤고 믿었던 법 원칙 이게 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판결이고 이런 판례 내용을 왜 공유한 건지 좀 궁금하죠? 신정식 변호사님. 이 핵심적인 거는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모순, 의문에는 불을 켜고 쳐다보고 그다음에 증거들이 보이는 검사들이 제출한 증거들이 보이는 불일치에는 애써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 그럴 때일수록 무죄 추정의 원칙 그다음에 입증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라는 점, 그 원칙으로 돌아가서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 즉 1심에서는 정말 정경심 교수 측의 진술이나 증언을 1도 믿지 않았거든요. 단 하나도 믿지 않고 오히려 증인들을 압박하고 증인들을 핍박하고 했다. 그러니까 더 괘씸하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내리셨어요. 근데 이게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맞는 판결의 방식인가에 대해서 조국 교수가 이 판례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들어서 비판을 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이게 기억이 이 재판을 오늘도 논하고 있지만 기억이 생생하게 2019년 9월 6일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있던 날 밤에 기소됐잖아요. 네, 밤에. 올해 9월이면 이제 2년 되는 거예요. 만 2년이 돼가는 상황인데 1심 선고 판결이 한번 나왔었고 2심이 지금 결심이 나왔으니까 이제 선고 공판 남았는데 한번 이 전체 1심과 비교했을 때 2심의 쟁점 좀 정리해 주세요. 일단 그 정경심 교수가 이제 최종 변론을 한 그 진술서를 보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건 이제 미공개 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는 것은 보통 단기 차익을 얻기 위함인데 본인 가족이 그 주식을 샀을 때는 2018년 1월부터 지금까지 쭉 보유를 하고 있다. 단기 그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미공개 정보를 그래서 이용한 거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라는 이제 항변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울대 공익법센터 세미나 참석 관련해서 그 영상에서 내 딸을 내가 알아봤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또 주되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8월 11일 날 지금 선고 기일이 예정돼 있거든요. 네네. 김준일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선고가 어떻게 나올까요?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혐의가 이제 벌써 11개 정도는 유죄가 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 여기 뒤집어질 수 있는 게 한두 개 정도가 아닐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워낙 그 판결문 자체가 500페이지가 넘는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워낙 방대하고 이거를 뭐 일일이 다 뒤집기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아까 그 미공개 정보권이나 서울대 공익법센터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봅니다. 네, 그래요. 보수적으로 네, 예, 어떻게 미공개 보세요? 정보 이용인 저는 관건이라고 보는데요. 이 실형이 나오더라도 뭐 실형을 완전히 면하기는 그 범죄를 전부 무죄가 되는 건 사실 어렵다. 그물을 너무 촘촘하게 쳐놓고 네. 있기 때문에 전부 무죄가 되는 건 어렵다. 다만 계속해서 구속 재판을 받을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공개 정보 이용이 사실은 형량에서 가장 세게 작용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장기 보유했다라는 점도 있고요. 실제로는 실현된 그쪽에서 이제 검찰이 기소했을 때조차도 실현된 그 이익은 네. 한 2천만 원 정도 수준에 그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미실현 이익이거든요. 실제로 뭐 2억 원 정도는 그냥 고점과 저점에서의 주식 가격의 차이를 그냥 차액을 써놓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 미공개 정보가 이미 언론에도 많이 공개됐던 정보였고 장기 보유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다라고 하는 점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이 마지막 남은 그 쟁점이 될 것이고 미공개 정보 이용이 만약 무죄나 또는 일부 무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범죄 수익 은닉과 부분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수익한 돈을 은닉하고 있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같이 감형이 되거나 무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미공개 정보 이용 부분이 쟁점이고 구속 재판을 계속 받을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도 이 부분에서 갈라지게 될 거다라고 보입니다. 네, 서초동 살롱 두 번째 주제 키워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